제가 초등학교 시절 집안의 사정으로 잠시 외할머니 댁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외할아버지는 꾸준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직업은 바로 장의사.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례 절차에 맞게 여러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직업 말이에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기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흑염소를 키웠고 거름을 뿌릴 시기가 되면 온 동네가 거름 냄새로 진동을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시골 동네였습니다. 각자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마을에서 바로 이웃집인 옆집하고는 대부분 알고 지낸 횟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겪었던 신기한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처음 할머니네 집으로 보내지고 그 집에 옷가지만 챙겨서 들어갈 때 제가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무지 포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포근한 말이에요. 할머니 댁은 오래된 낡은 시골집이었는데 주방, 작은 방, 큰 방, 화장실 뭐 그 정도가 딸려있는 집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큰 방과 작은 방을 지나는 기둥에 부적이 있고 또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도 부적이 있고 주방에도 부적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또 화장실은 현대식이 아닌 굉장히 오래된 푸세식이었고요. 당시 저희 집의 바로 맞은편에는 저희 집과 똑같은 구조의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내고 계셨는데 저는 그 할머니를 무당할머니라고 부르곤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제게 무당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저를 무척 이뻐해 주셨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셨고요. 제가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마치고 얼마 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같이 학교를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흥얼흥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집으로 향하기 위해서 꼭 지나쳐야 하는 골목 쪽에 웬 정장을 입은 오빠 한 명이 서서 손에 든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지? 웬 사람이지? 싶은 호기심은 있었지만 내 알바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친구야, 나 좀 도와줄래?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순진한 저는 아무 의심이 없이 젊은 오빠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여기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손에 든 종이를 제게 넘겨주는데 희한한 게 종이는 그저 백지였습니다. 앞뒤 돌려가면서 이리저리 쳐다봐도 무조건 그건 백지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표정으로 오빠를 올려다보자 뭐라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 딱 우리 동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곳이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고 친절을 베풀었죠. 그 오빠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길치여서 길을 잘 잃어버리니까 미안하지만 손 좀 잡고 가줄 수 있냐면서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저는 그 손을 덥석 잡아주었죠. 근데 손이 되게 축축하더라고요. 땀이 엄청 많은 건지 뭔지. 기왕 베푼 친절인데 손을 거두는 것도 무안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고서 이런저런 담소를 주고받으며 저희 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별거 없었어요. 몇 살이니? 학교 어디 다니니? 어디 사니? 뭐 그런 평범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죠. 막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 근처에 다다라서 무당할머니 집 앞을 지났는데 갑자기 무당할머니가 키우던 누렁이가 우렁찬 소리로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짖지도 않아서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였던 강아지였는데 말이죠. 문을 발로 막 긁어대더니 갑자기 열린 문으로 뛰쳐나와 저희를 가로막고 짖어대는 누렁이. 누렁이가 짖는 건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얘 원래는 되게 순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빠. 그렇게 말해주려고 고개를 돌린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끌고 오던 정장을 입은 오빠는 어디로 사라지고 발이 허공에 둥둥 떠서 목은 귀개하게 꺾인 보랏빛을 띠는 이상한 사람이 혀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저는 그 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축축하다고 느낀 것은 손이 아니고 혀였습니다. 고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눈알만 대구르르 굴리다가 그 이상한 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도로에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 굳어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장면. 그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굳어서 보랏빛 이상한 것과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이한 생김새만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던 찰나 무당 할머니네 누렁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물고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약간 들어서 제가 붙잡고 있는 혀를 털어내려고 손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는데 끈끈이가 붙은 마냥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누렁이에게 끌리다시피 해서 무당 할머니 댁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혀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목이 꺾인 그것이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이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언제 나오신 건지 무당 할머니가 나타나 제 뺨을 엄청난 힘으로 때리셨습니다. 시퍼런 놈의 새끼가. 그 보랏빛 무언가를 보면서 우렁차게 욕을 내뱉으시는데 그 순간 그 이상한 게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얼한 뺨을 만지는 저를 3초간 바라보던 무당 할머니. 너는 떡이나 먹고 가라. 어여. 저를 끌고 들어가 백설기를 주시는 무당 할머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시는 통에 골목에서 양복 입은 오빠를 만나서 데려다 주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이야기를 하다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인자한 목소리로 이제 괜찮을 거야 라며 복주머니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거 봐도. 집 가서 여는 건 괜찮은데 집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돼. 알았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것을 쫓아내주신 무당 할머니다 보니까 그 당부를 안 들을 수가 없었죠. 집도 바로 앞이었고 말이죠. 저는 그 복주머니를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한동안은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듣게 됐어요. 제가 보랏빛의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린 목 꺾인 그것을 만났던 날, 장의사이신 할아버지께서 염을 한 건 진행하셨다고요. 동네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청년을 맡게 되신 건데 무슨 사연으로 청년이 자살을 한 건지는 몰라도 꽤나 시간이 걸려서 발견되는 바람에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요. 또 염을 하는데 자꾸 혀가 나오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서 찹쌀가루와 소금물로 경단을 주먹밥 크기로 크게 빚어서 삼배로 싸서 입에 넣어주셨다고요. 이 행위는 저승 가는 길에 먹는 일종의 식량 같은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입을 벌리는 시신은 배가 고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크게 경단에 뭉쳐서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는 그러셨습니다. 보랏빛 귀신은 저희 할아버지가 염을 하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경단까지 빚어 먹여줬는데도 배가 허해서 절 식량 삼으려고 데리러 온 거였다고요. 또 무당 할머니가 제게 주셨던 백설기떡. 무당 할머니는 항상 백설기만 빚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배고픈 귀신이 있으면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이 백설기나 먹고 가라 라는 의미로 만드시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길에서 백지를 들고 길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꼭 못 본 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괴담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자면 이제 곧 30대 직전에 들어선 서울 거주 남성입니다. 제가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일할 때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알력으로 퇴사를 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 받았던 소개팅에선 백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짜를 당하고 갑작스레 돈 나갈 일은 많아지고 여러모로 되는 일이 없던 재작년 가을, 구인 광고에서 우연찮게 본 그곳,
월 280에 강원도 산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 간다는 게 좀 망설여졌지만 되는 일도 없고 착잡한 신경이었던 저는 그때 속세를 떠나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가보니 산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라고 해도 될 정도의 산중의 산이었어요. 밤이 되면 주변에 불빛 하나 없었고 그곳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곳에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농장 안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료와 우유를 실어 나르는 3살 터울의 형 한 명과 나와 같이 일하며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죠.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은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고 아저씨도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을 느끼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건데 까마귀가 어찌 그리도 많은 건지 전체적으로 무언가 스산한 기분도 들고 소와 개들이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까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자 그것도 다 익숙해지고 모든 게 만족스럽기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깍깍거리는 까마귀 소리 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고서 씻고 TV 좀 보다가 자야지 하는데 같이 머물던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웬일이래?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예전부터 냉장고 귀퉁이에 쌓여 방치되던 맥주와 소주를 잽싸게 들고 왔습니다. 맥주로 갈증을 달래고 소주 사발을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아저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대청마루 근처에서 잠을 자던 농장계 황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를 보고 마구 짖어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구에게 이 쌍놈의 강아지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개놈의 강아지 죽어야 죽어버려 하면서 낫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황구는 구들장 밑으로 기어들어가서도 계속 아저씨를 향해 그르릉거리면서 짖고 있고 평소 그 인자해 보이던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이 황구를 죽일 듯이 공격했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말리려다 찍힐 뻔했을 정도로 아저씨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눈빛이 완전 두 눈이 사시가 되어서는 한쪽 눈은 반쯤 뒤집혀서 황구가 숨어있는 구들장 쪽을 노려보고 한쪽 눈은 저를 보는데 동공이 완전 풀려있더라고요. 사람 눈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저 그냥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는 아저씨가 신발 저발 하면서 욕을 내뱉으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사가 저렇게나 심할 줄이야. 다시는 같이 술 안 마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정대로 소젖을 짜고 사료를 먹일 생각으로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간밤에 황구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싶어서 녀석의 이름을 불러대니 다행히 꼬랑지를 살랑거리면서 풀숲에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리 부르고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농장 주인 할배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저씨한테로 먼저 전화를 해보자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가 터지지 않는 산 중턱으로 내려갔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부지런한 편이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산책도 다녀오고 했던 아저씨였거든요. 일단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있어보자 싶어서 사료를 챙겨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 먹이고 나서도 아저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자 결심하고 사료를 주고 있는데 우유를 가지러 온 3살 터울 형이 트럭에 아저씨를 싣고 들어오더라고요. 흙바닥에서 뒹군 건지 만신창이가 돼서 자고 있는 아저씨. 형, 아저씨 어디서 데려오는 거예요? 저 아래 무덤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산길 올라오는 길에 이름 없는 아주 반듯한 생김새의 무덤을 하나 봤었는데 왜 거기까지 내려가서잖아. 술이 문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며칠이 지나서 농장 주인 할배가 찾아왔습니다. 할배는 오자마자 소들부터 둘러보더니 아저씨를 찾아가서 어째서 소가 자꾸 사라지는 거냐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소가 없어지냔 말이야. 어르신, 전에 주저앉은 늙은 소는 젖짝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소는 질동 싸다가 죽어서 태워버렸잖습니까.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것 빼면 288마리 전부 맞는데 왜 자꾸 억지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억울하다며 소리치는 아저씨에게 계속해서 없어진 소가 어디 갔냐고, 왜 소가 계속 없어지냐고 한참을 몰아세우던 농장 주인 할배. 몇십 분을 실갱이를 하다 농장 주인 할배는 농장을 떠났고, 억울한 아저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오늘은 일을 못하겠으니 형까지 불러서 셋이 시내 나가서 밥이나 먹고 돌아오자고 했습니다. 주인 할배와 아저씨의 싸움 덕에 간만에 시내 구경도 하고 배불리 밥까지 먹고 농장으로 돌아오던 길.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농장 주인 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가 300마리가 넘어. 그래서 둘이 관리하기엔 힘들 거예요. 맞아, 소가 300마리 넘는다고 말하셨었지 싶어서, 아저씨, 원래 소가 300마리 넘지 않았었나요? 그러고 보니 3구역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하고 말했더니 룸미러 너머로 저를 노려보며, 너는 온 지 얼마도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참견하지 말어.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저씨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막 들이마시더니 또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농장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주사를 부리는 아저씨. 황구는 또 구들장 아래에 숨어 들어가 미친 듯이 짖어대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설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와야겠다 싶어서 저번에 형이 아저씨를 발견했다던 산 중턱 무덤에 가봤더니 역시나 한 손에는 낫을 든 채로 무덤 옆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저 무덤에 무슨 꿀을 발라놨나. 왜 자꾸 저 무덤에 가서 자빠져 자? 궁금했던 저는 형에게 대체 저 무덤이 뭔데 아저씨가 계속 저기 가서 자는 거냐 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형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너 오기 전에 아저씨랑 꽤 오래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란 분이 있었어.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켜서 신선한 풀도 먹게 하고 그러던 날이었는데, 그때 하필 숲에 밀렵꾼 놈들이 온 건지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그 총소리에 놀라서 소들이 막 산비탈을 달려내려갔어. 근데 거기에 최씨 아저씨가 서 있었던 거야. 그 아저씨가 절름발이었거든. 그래서 걸음이 느려. 그 소떼들을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밟혀 죽었어. 수십 마리의 무거운 소들에 짓밟혀서 몰골이 뭐 사람 몰골이었겠냐. 완전 장난 아니었대. 가족도 없던 양반이라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인척도 안 나타나서 그냥 거기 묻은 거야. 그 무덤 최씨 아저씨 무덤이야. 형 말대로면 그때부터 아저씨가 술만 마시면 그 무덤에 가서 나자빠져 자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오랜 시간을 같이 가족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정이 오죽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많이 아끼던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으니 그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2주 정도는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점심 먹고 심심하던 차, 산 이곳저곳을 산책하면서 떨어진 밤송이에서 밤을 따서 한 움큼 주워왔습니다. 신나서 돌아오는 저를 보고 아저씨가 저짝에는 개복숭아 나무도 있어. 지금 한창 익었을 때라 겁나 맛있을 거야.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개복숭아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골짜기 언덕을 넘어가 개복숭아 나무가 있다는 그곳으로 향했는데 점점 무슨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리구리하던 향이 점점 세지면서 무슨 썩은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욕지기가 나올 정도의 냄새였죠. 그냥 돌아갈까 싶었는데 냄새의 정체가 궁금해졌고 이미 생긴 호기심은 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언덕에 다 올라서니 그 아래로 수십 마리의 소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미친 듯이 돋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리떼가 우글우글한 죽은 소 수십 마리를 본 저는 골짜기 흙벼락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뛰다시피 돌아가서 아저씨한테 개복숭아는 모르겠고 저 죽은 소들은 뭐예요? 하고 물으려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왠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묻기로 결심했죠. 아저씨, 그 전에 죽었던 소들 어디다 묻었다 했죠? 아저씨가 별 희한한 걸 묻는다 싶은 표정으로 전에 같이 묻었잖아. 저 짝에도 묻고 저 짝에도 묻고 농장 주변에 묻었잖아. 하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본 수십 마리의 소시체는 대체 뭐지? 그제야 전에 있었던 찜찜한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농장에 왔을 시기에 부실하게 태어나서 네 발로 일어서는 것도 겨우 하던 어린 새끼 송아지가 지 누나를 까마귀들이 파먹고 있는데도 몸부림치지 못하고 죽어가던 모습. 또 아저씨와 같이 묻었던 소가 며칠 지나서 반쯤 썩은 상태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나뒹굴어져 있던 걸 발견했던 일도. 그때는 짐승짓인가 싶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보니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또 제가 자는 방 벽에 여기저기 낙서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낙서 중에 사방에서 음기가 솟우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진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 낙서까지 떠오르니까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곧 이곳을 떠야겠다 하는 결심을 한 날,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또 혼자 자기 방에서 술라바를 부는 아저씨. 여지없이 그날도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제가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까지 몰려들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동시에 호기심도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방 밖으로 나와 부엌에서 과도 하나를 챙겨들고 농장을 배회하는 아저씨 뒤를 밟았습니다. 욕짓거리를 뱉어대며 농장을 돌아다니던 아저씨가 농장 2구역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가 아닌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개새끼가 시끄럽게 짖고 지랄이야. 죽고 싶어? 하며 발로 걷어차고는 소사료가 쌓여있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료를 한 포대 꺼내들고 3구역의 마른 소들 밥통에다가 쏟아붓는데 어째서인지 소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사료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어대는 겁니다. 아저씨는 그런 소들이 불만인지 어디서 쇠봉을 하나 들고 와 우사 주변을 돌면서 소들을 마구 찔러대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3구역 소들이 삐쩍 말라가나 싶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죠. 한참 그 행동을 지속하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건초 묶을 때 쓰는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안 가겠다고 힘쓰는 소를 어거지로 질질 끌어내 트럭 끝에 묶고는 트럭을 운전해 소를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차가 멈췄고 차에서 내린 아저씨 손에는 한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트럭 끝에서 벌벌 떠는 소에게 다가간 아저씨가 아무 표정 없이 한마를 내리쳐 소의 머리통을 가격했습니다. 그대로 소가 옆으로 쓰러져 뻗어버리니 낫으로 보이는 뭔가를 꺼내들고 맥이 빠져 울음소리를 흘려대는 소를 보며 네가 날 죽여? 네가 날 죽여? 하면서 소를 마구 찌르고 째고 그것도 모자라 큰 돌을 주워와 돌로 찍어댔습니다. 소는 어느새 잠잠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저씨는 다시 트럭에 타서 죽은 소를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제가 수십 마리 소들을 발견했던 그 장소에다가 끌어다 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이라도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들기만 했다면 오줌을 지려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트럭을 타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아저씨가 다른 구역에 있던 소를 끌고 와 3구역 마른 소들 사이에다가 채워넣고 태연히 농장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방으로 재빨리 들어와 이불을 덮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끝낸 아저씨의 발소리가 제 방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불 끝으로 눈만 살짝 내밀고 가늘게 뜬 눈으로 창가를 바라보니 제 방 창문을 쓱 하고 쳐다보는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또 잠시 후 제 방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는 아저씨. 그 행동과 철커덕거리는 문고리 소리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 그저 이불 속에서 과도를 손에 쥐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방에서 멀어지는 발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우사 앞길을 통해 또 어딘가로 가더군요. 과도를 손에 들고 이번엔 짱돌까지 주워 챙겨서 다시 아저씨 뒤를 밟았습니다. 가는 방향을 보니 딱 봐도 그 최씨인지 뭔지 그 아저씨 무덤으로 가는 길이겠다 싶더라고요. 우사 주변은 밤에도 빛이 있어서 밝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완전 칠흑 같은 어둠 분위기에 더는 무서워서 쫓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뜬 새벽 일찍 짐을 전부 싸들고 트럭을 몰아 미친 듯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지나가는 길에 무덤 쪽을 보니 역시 그 무덤 옆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더라고요. 새벽이었고 산속이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캄캄했습니다. 무덤 옆에 잠든 아저씨를 보니 간밤에 본 그 충격적인 상황이 떠올라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비포장길을 나름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지나쳐 가려는데 라이트가 무덤 쪽을 비추는 순간 어디가? 어디가?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쫓아오는 겁니다. 문고리를 찰컥 돌리던 그때보다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쫓아오던 그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비포장길이라 트럭으로 아무리 속력을 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작정하고 따라오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걸 알아서 더 무서웠죠. 하지만 밤새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다리라도 다친 건지 절룩거리면서 더 쫓아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백미러로 보니 멈춰서서 실실 웃으면서 떠나는 트럭을 바라보는 아저씨. 전 그렇게 그 농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농장 주인 할배가 전화를 해서 월급을 350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거짓말까지 들먹이며 그달치 20일 동안 일한 돈만 받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3살 터울 그 형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호통을 치더군요. 그 개복숭아 있는 그 언덕 있잖아. 거기 한번 올라가 봐. 형, 진짜라니까. 거기 가면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억울해하는 제 목소리에 그곳을 방문해 직접 그 충격적인 소시체를 확인한 형은 그 아저씨 귀신씨인 것 같다고 식겁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농장 일을 관두더라고요. 그 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저지만 지금도 귀신을 믿진 않습니다. 그저 아저씨가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서 해리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마도 지금은 그 아저씨 소 죽인 게 들통나서 어디 깜빵에서 콩밥이나 먹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제가 듣기에는 그 아저씨가 소를 찌르면서 외치던 "네가 날 죽여?" 하는 그 외침이나 글쓴이가 트럭을 타고 도망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쫓아오지 못하고 다리를 절던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마리의 소에 깔려 죽었다던 그 최씨 아저씨의 모습같이 느껴지는 건 이상한 생각일까요? 네가 날 죽여? 네가 날 죽여? 어디가? 세계 여러 곳에는 미스테리한 심령 스팟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기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나라 중 하나죠. 이 터널을 아실까요? 사진 속 터널은 바로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일본의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와 카스야군 히사야 마마치 사이에 이누야키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터널입니다.
1949년 개통이 되었다가 1975년 신이누나키 터널이 개통되면서 폐쇄된 터널이죠. 사진처럼 현재는 막혀 있어서 출입이 완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가 어떻다더라.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더라. 거기 귀신이 나온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심령스팟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이누나키 터널도 그런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매우 굽은 2차선 도로를 운전해 가서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간 뒤에 산 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도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여서 절대 완만하지 않은 그런 터널이라고 해요. 길이는 15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터널입니다. 이 터널에는 정말 여러 소문들과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에 도는 많은 괴담 중에 야, 그 터널에 귀신이 나온대. 거기 한번 가보자. 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끝나는 그런 괴담들은 이 이누나키 터널을 모티브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중 이누나키 마을 괴담도 있었는데요. 이 이누나키 터널이 있는 산 깊은 곳에 일본의 국내 법이 통하지 않는 독자적인 마을이 존재한다는 괴소문이었죠. 그 이누나키 마을은 폐쇄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외부인이 이 마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식의 괴담이죠. 이누나키 터널이 사진처럼 폐쇄되어야 했던 그런 공식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좁고 극커브가 심해 통행이 불편하며 근처 일부 지역에선 절벽 붕괴가 자주 발생해 위험성이 높다. 둘, 터널 부근의 쓰레기의 불법 투입이 매우 잦아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셋, 폭주족들의 집합 장소가 된다. 넷,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다섯, 1988년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2000년에는 근처 댐에서 시체 유기 사건이 있어 치안이 좋지 못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까지는 평범하네 싶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주 소름 돋는 이유들 아닌가요? 이누나키 터널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살인사건과 그리고 그 이누나키 터널에 관련된 괴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에서는 이누나키 터널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했다시피 이누나키 터널에서는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1988년 12월 7일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에 위치한 이 이누나키 터널에서 끔찍한 시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우메야마 코이치라는 20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발견한 당시 시신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어요. 까맣게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신이었죠. 그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사망하게 된 걸까요? 1988년 12월 6일로 돌아가 봅니다. 피해자 우메야마 코이치는 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우메야마 코이치는 그날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몸을 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마 즐거운 기분이었겠죠. 우리도 집에 퇴근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집에 가서 뭘 할까? 집에서 몇 시쯤 잘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퇴근을 하던 중에 신호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 저 차 쩐다. 신호를 기다리던 코이치의 차 주위로 코이치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 남성 5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차를 둘러싸고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코이치에게 굉장히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엄마,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차 좀 빌려 쓰자.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요구잖아요. 그리고 코이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뭔 개소리야. 진짜 이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코이치는
당연히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미야마 코이치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리들에게 차를 빌려줘야 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개소리니까요. 하지만 그 혈기왕성한 5명의 남자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회로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나 봅니다. 그들은 코이치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대로 코이치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합니다. 코이치 또한 젊은 남성이었지만 5명이나 되는 무리를 어떻게 혼자 제압할 수 있었겠어요. 무방비하게 맞고 밟히던 코이치는 그대로 그 집단에게 이끌려 납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코이치를 어딘가로 끌고 간 일행. 그곳은 그 일행 중 한 명의 자택이었어요. 그곳에 코이치를 감금해 두고 또다시 폭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맞다 기절하다를 반복했고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5명의 무리 중 1명이 우미야마 코이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4명은 뭐 쉬러 갔거나 자러 갔거나 했나봐요. 시간이 새벽이 되어가니까 감시를 하던 그놈이 잠시 쪽잠에 들게 된 거예요. 코이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해서 다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자택 방향을 향해 열심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당한 폭행과 알지도 못하는 무리에게 납치를 당해 감금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코이치를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코이치가 도망치는 과정 중에 마을 인근을 지나다 보면 집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근처에 열린 가게가 있거나 그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코이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집 방향으로 2km 정도를 도망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출을 알게 된 그 무자비한 집단에게 코이치는 다시 붙잡히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코이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쩔뚝이면서 다친 몸을 이끌고 도망치는 그를 누군가 유심히 보고 도움을 행할 수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희망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 다시 붙잡히고 말았으니까요. 다시 코이치를 끌고 온 일행은 더욱 잔인한 폭행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스패너 같은 그 몽키 스패너나 연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 앞전보다 더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그런 잔인한 행위에 코이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절하듯 쓰러진 그의 옆에서 일행은 끔찍한 발언들을 시작했어요. 5명의 일행 중 1명의 머리에서 감히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발상이 떠오른 거예요. 진짜 이 새끼 이거 도망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잡히는 거 아니야? 그냥 죽여버리자. 누구 하나라도 정상인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일행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미친 발상에 동조하게 되고 코이치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야, 내 문제는 저거 죽여가지고 어디다 처리하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아. 이 근처에 이누나키 터널 있잖아. 거기 아니면 리키마루 댐. 거기가 좋을 것 같아. 그 둘 중에 고르자. 어때? 아직 숨쉬고 있는 코이치를 곁에 두고 저런 발언들을 일삼는 미친 집단. 그들은 코이치를 죽이고 난 후에 시체를 어디에서 처리하고 유기할 건지까지 주고받으면서 입을 맞춰요. 그러다가 댐에 시체를 유기하면 물에 떠서 빨리 발각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터널 근처 공터에서 일을 처리하자 욕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처참한 상태의 코이치를 코이치의 차 트렁크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곤 차를 몰고 이누나키 터널로 향하게 되죠. 이누나키로 향하는 차의 트렁크 안에서 코이치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일행 중 1명은 운전하던 차를 주유소 근처에 정차시키고 주유소로 걸어갑니다. 아저씨, 저희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데 휘발유 한 통 살 수 있을까? 가능하죠? 그렇게 그들은 휘발유를 구매했고 이누나키 터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밖으로 코이치를 끌어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에게 광기에 쌓인 집단은 휘발유를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코이치는 필사의 힘으로 저항하면서 도망쳤어요.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의 몸 상태는 이미 말이 아니었고 너무 지쳐 있었죠. 도망치는 코이치를 일행은 너무나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행은 코이치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게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돌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코이치에게 가혹한 폭행을 이어갔고 그 끝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코이치의 몸에는 이미 휘발유가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일행은 코이치에게 그대로 불을 붙입니다. 코이치의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 검게 탄 채 발견된 이유가 이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코이치는 아무 죄 없이 이누나키 터널에서 끔찍한 살인 행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이치를 살해한 일행은 그 길로 도주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가 확실히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불타 검게 그을릴 때까지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죽었는지 3번이나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확실해지자 그들은 차를 몰고 후쿠오카 시내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퍼마시고 지들끼리 신나게 취해서 막 떠들면서 외쳐대요. 야, 우리 완전 쩔지 않았냐? 아까 돌로 내리칠 때 봤어? 피나는 거? 분수처럼? 와, 쩔어. 완전 최고의 경험이었어. 이런 식으로 막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떠들어대는 일행, 마치 영웅담이나 되는 듯 시끄럽게 외쳐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의 검문 끝에 붙잡히게 됐고 재판에 넘겨져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고서야 판결이 나는데요. 1991년 3월 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주범은 21살의 나이였다고 해요. 코이치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그 당시에는 19살의 나이였던 거죠.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다른 가담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항소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관 마에다 카즈아키가 그들의 범행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했다. 피고는 그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행했고 그 책임과 재질이 아주 무겁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주범에게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까요? 그 잔인한 행위와 그걸 묵인함은 물론 같이 돕고 즐겼던 나머지 일행들은 왜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는지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장을 다니며 일했던 우메야마 코이치, 그의 명복을 빌고 그가 평안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진실을 말한다면 돈을 주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한다면요? 그 진실은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배신감을 안겨줄 수도 있으며 나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을 만한 질문이라면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서치하면서 여러 번 접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수십 개국에 팔려나갔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방식으로 방영된 The Moment of Truth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진실의 순간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짓궂은 질문에 진실을 답한다면 진실인지 아닌지 판정한 후에 진실일 경우 상금이 쌓여가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거짓을 말한다면 돈은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진실의 여부를 어떻게 가르느냐고요?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버전으로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개그맨 김구라 씨였고요. The Moment of Truth Korea라는 이름으로 리얼 오락 채널 QTV라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엘 발로드 라베르다드라는 진실의 가치라는 뜻의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죠. 현지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었고 황금요일인 토요일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The Moment of Truth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출연자는 MC에게 21가지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진실만을 답한다면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프로그램에서 21가지 질문에 모두 답한다면 출연자는 보상으로 페루돈 5만 솔, 한화 약 2,100만원가량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7월 페루의 이 유명 프로그램에 한 여성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 탈리아 사야즈. 당시 나이 19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프로그램에 출연한 루스는 MC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의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영상으로 그 장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 agencia, recién estamos comenzando, no se olviden que esto es un juego. Sí, No sonó muy... 그녀는 나이에 맞게 통통 튀는 발랄함과 털털함으로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질문들의 수위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루스 씨, 당신은 백인이 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질문에 그녀는 거침없이 백인이고 싶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MC가 당신의 부모님이 가난해서 원망스러운가요? 라는 질문에도 그녀는 부모님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 싫다고 답변했죠. 딸의 저런 속마음을 들은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프로그램이 참 자극적이죠. 돈을 두고 사람을 테스트하는 그 묘한 불쾌한 골짜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루스는 21가지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하고 상금을 타냈어요. 그녀의 대답에 속이 상한 건 그녀의 부모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상금이 1만 5천 솔, 하나로 636만원가량 쌓였을 때 MC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는 스트립 클럽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매우 당황해하며 견디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죠. 그녀가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과한 노출을 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20번의 고비를 지나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MC는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루스, 당신 돈을 받고 남자랑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대답했죠. 네,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하나 2,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타내게 됩니다. 영상으로 그녀를 응원하러 온 부모님과 남자친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혼이 나간 듯하죠. 남자친구는 화가 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녀는 상금을 타고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상금을 받은 이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금을 쓰기 위해서 여행이라도 떠난 걸까요? 사라진 루스를 찾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은 이곳저곳에 전단지도 돌려보고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남자친구 브라이언 로메로 레이바. 그녀의 행방은 그녀의 남자친구 브라이언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루스에게 프로그램에서 한 말들에 대해서 캐물었겠죠. 화가 나니까요. 어째서 그런 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한 거냐? 왜 미리 내게 말하지 않았냐? 매춘까지 하다니 너무 더럽다. 나올 수 있는 말, 없는 말, 어떤 말이든 다 던질 수가 있었을 만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브라이언은 루스의 그런 행실과 그녀에게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너무 못 견디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그는 그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루스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되기 직전 에콰도르로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죠.
역시나 많은 취재인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인 브라이언은 그녀의 과거 행위들을 눈감아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감춰야만 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돈으로 간지럽히면서 들춰내는 이런 프로그램들. 자극적인 만큼 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이 진실의 가치라니, 진실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진실의 가치, 엘 발로드 라베르다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굉장한 이슈로 프로그램이 폐지된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역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연자가 돈에 눈이 멀었던 건지 방송에서 너무 솔직해버렸던 거예요. MC의 질문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아 버린 겁니다. 자신이 마약 밀수를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건 약과였어요. 그 정도였다면 프로그램이 폐지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그 마약 밀수 사실과 덧붙여서 더한 진실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진실은 바로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사실을 방송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었죠. 보는 사람이 재밌다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저건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잖아 하는 그런 생각? 저 또한 그건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존재 유무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퇴근 전에 급한 용무로 미팅을 진행 중이었기에 일단은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미팅이 끝난 후 전화를 다시 걸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일이 끝나고 9시가 되었을 무렵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서 야식으로 먹을 식품들을 고르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전화가 걸려온 건 아버지였다. 아들, 아빠다. 요 근래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자주 전화를 못 드렸기 때문에 어쩐지 반가운 목소리였다.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또 통신 문제인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으려고 입원했는데 보호자로 올 가족이 없냐고 묻더구나. 그래서 전화했다. 혹시 괜찮다면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느 병원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시민병원이라고 대답하셨다. 내가 중학생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우셨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기에 나는 당연히 가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니까 무리 없이 오고 갈 수 있기에 잠은 고향집에 도착해서 자기로 결정했다. 부랴부랴 렌터카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고향으로 서둘러 향했다. 조용한 밤길을 운전하고 있으니 별별 생각이 들어왔다. 항상 기둥 같던 나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몰려오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는 건 처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등.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하시는 아버지는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평생 그곳에서 살다 가실 거라고 매번 입버릇처럼 말하시곤 했으니까. 내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도통 사소한 일로는 전화 자체를 하지 않는 양반이었고 오늘 같은 일로 나를 부르는 일도 여태껏 단 한 번 없었다. 새벽이 다가오는 밤의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더 차가 없었다. 서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 엑셀을 힘껏 밟았다. 졸음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건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걱정이 너무 심해서인지 이명도 있었고 두통도 찾아왔다. 뭔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핸들을 꽉 쥐었다. 2시간하고 조금 더 걸렸을까? 고향집에 드디어 도착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들어서는 길로 향했다. 인구가 고작 수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고속도로를 벗어난 시골길은 불 하나 없다 봐도 될 정도로 캄캄하고 스산했다. 시간은 밤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시간이 꽤나 늦었는데 이 시간에도 면회는 가능한 건가? 너무 서둘러서 온 건가?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 한번 해볼 걸 싶은 생각이 몰려왔다. 지금 전화를 걸어도 주무실 것 같기에 병원에 방문을 해보고 안 된다 하면 내일 낮에 다시 병원을 찾으면 될 일. 일단 가보자 하고 운전을 서둘렀다. 무슨 병 때문인 거야? 암이라도 걸리신 건 아니겠지? 아직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싶은 생각에 금방이라도 눈에 눈물이 그렁해질 것 같았다. 사람 없는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 흐릿하게 편의점 불빛이 들어왔다. 이곳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동준이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편의점이었다. 역시나 이 시간에는 개미 한 마리 다니지 않는 동네이다 보니 편의점에도 손님은 없었다.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현승아.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산대에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서 있었다. 녀석은 얼핏 봐서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커버렸지만 분명 그 시절 코울리게였던 동준이 놈이 분명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까? 녀석은 반가운 표정으로 나를 웃으며 바라봤다. 거의 10년도 지났지. 고향에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입원하셨대. 그래서 아프시다 그러길래 급하게 내려왔어. 시민병원? 저수지 옆에 있는 그 병원? 너 혹시 시간 좀 되냐? 잠깐 얘기 좀 가능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준이는 내게 손짓을 해 나를 이끌고는 편의점 밖에 있는 의자로 먼저 가서 앉았다. 녀석을 따라 마주한 자리에 앉은 내게 동준이는 희한한 말을 건넸다. 너 간다는 병원 저수지 옆에 시민병원이라고? 아버지가 거기 있다고 하셨고 그 병원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어 임마. 아버지는 분명 내게 시민병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동준이의 저 말은 대체 뭔 말인가 싶었다. 그 병원 원장인가 이사장인가 그 사람들이 사고쳐서 재정 문제로 망했어.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지금은 완전 폐병원이야. 지금 시간에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폐쇄돼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을 못하는 내게 녀석이 다시 말을 이었다. 너네 아버지 번호가 뭐지? 나한테 알려줘봐.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번호를 보여주자 녀석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 병원에 계셔서 못 받으실 거야. 주무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뭘 착각했나봐. 내 말에 입가에 손가락을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동준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현승이 친구인데요. 지금 옆에 있거든요. 전화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핸드폰을 내게 건넸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넘겨받으니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하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무슨 일이냐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으니 와달라 한 거는 뭐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걸 꾹 참고 물었다. 아니, 별일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 몸은 좀 괜찮아? 몸은 괜찮아, 이 녀석아. 주머니 사정이 영 좋지 않아. 그것 빼고는 아주 멀쩡해, 네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쾌활하게 웃었다. 아버지 목소리 너머로는 노래방인지 뭔지 모를 노래 반주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정말 건강한 게 맞는 것 같았다. 적어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게 아닌 건 확실해졌고 최소한 한밤중에 노래방에 놀러갈 정도의 건강은 있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근처 좀 왔어요. 이제 돌아가려고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동준이에게 핸드폰을 돌려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일인 거지? 싶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된 거 같네.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에 갈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거기 없는 거 확실해졌는데.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가봐야 거기 불량배들만 득실거려. 병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 편의점 찾아온 게 행운이네. 나는 그 덕에 너 봐서 참 좋다.
동준이는 싱긋 웃어 보였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냥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새벽 3시를 앞둔 시간이었다. 4시간 넘게를 꼬박 운전한 탓인지 몸이 지쳐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울리는 전화벨에 눈을 떴다.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너 어제는 무슨 일로 전화한 거냐? 사고 쳤냐? 하고 물어오는 아버지. 어젯밤 겪은 괴이한 일을 굳이 말해야 할까 싶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고 아프다고 병원에 오라고 해서 갔다. 그렇게 고향에 도착했다가 동준이네 편의점에서 그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녀석의 핸드폰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서야 잘못된 전화라는 걸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까지 그냥 다 해줘버렸다. 아버지는 당연히 내게 그런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말하셨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시민병원이 문을 닫은 거는 확실해. 이제 새벽이든 낮이든 그 병원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것보다 편의점에 갔었다고? 동준이도 만났고. 그래요. 녀석 아니었으면 그 새벽에 문 닫힌 폐병원에서 벌벌 떨 뻔했어요. 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신음을 냈다. 동준이네 가족이 운영하던 그 편의점 말이다. 반년도 전에 문 닫았어. 걔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동네에 빚쟁이들이 찾아들고 장난 아니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온 가족이 사라져버린 거야. 가게 문도 그 뒤로는 열린 적이 없고 그 집 할머니라는 양반이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도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어제 너한테 전화 왔을 때 말이다. 번호가 000에 0000에 0000으로 뜨더라고. 나는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너를 딱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의미 없는 몇 마디만 더 주고받다가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날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는 누구였으며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향하던 나를 말려준 동준이 녀석은 뭐였을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준이네 가족들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임마, 그 병원은 문 닫았어. 그나저나 널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